길거리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삶. 또 다른 내가 되어라. 너에게 영생을 주마. 2026년 5월 23일 디즈니에서 공개 예정인 작품 현혹입니다. 본 영상은 결말까지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는 1935년 식민지 시대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경성.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한 잿빛 도시의 한 구석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희호. 하지만 세상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은 지독한 가난의 무게에 짓눌려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악마의 유혹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30년간 호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온 적이 없다는 수수께끼의 호텔 주인 송정화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이죠. 보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 그것은 단순히 밀린 방세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남은 평생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윤희호는 이 기회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남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안에는 몇 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20살부터 50대까지의 송정화 여사의 초상화였습니다. 소문대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호는 그림으로부터 흘러나온 빗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닿기는 했지만 그림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죠. 곧이어 송정화 여사가 도착을 했고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인사를 하려는 순간 송정화는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 대해 어디까지 들었냐고 물어보는 송정화였죠. 나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 들은 거지? 호텔 밖으로 안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본 건 어디에도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는 동안 너도 밖에 못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 그건 고개 돌리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아까 로비에 걸린 내 추상화는 봤겠지? 그림보다 20년쯤 뒤의 모습을 그리는 게 너의 일이다. 할 수 있겠지? 네, 물론입니다. 충분히 아름답게 아니, 충분히 늙게 그려야 해.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하겠습니다. 초상화를 그려야 하는데 자신을 보지 말라고 말했던 이상한 의뢰인. 그저 과거의 초상화를 보고 상상만으로 20년 뒤의 모습을 그리라니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추워, 이제 날 봐. 자신을 돌아보라 말하는 호텔 주인. 그리고 뒤를 돌아 그녀를 확인한 이호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세월의 풍파에 닳고 다른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스른 듯 20대로밖에 보이지 않는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기묘했지만 돈이 필요했던 이호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호텔에서 일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호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했습니다. 소녀라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소녀라고 하기에도 그림 속 초상화와 그녀는 너무 닮아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70대인 그녀는 20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이호는 벽에 있는 초상화 하나를 떼어내서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송정화라는 호텔 주인은 이호를 찾아와서 누가 마음대로 초상화를 떼도 좋냐고 말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넘게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며 그림쟁이면 그림쟁이답게 그림이나 그리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이호는 이런 대접을 받을 것 같다면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고 송정화는 다가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겠지만 한 번만 더 그만둔다고 말을 한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죠. 이호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그녀의 이빨은 짐승의 이빨이었지만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 최면을 거는 이호였습니다. 송정화가 떠난 뒤 윤희호의 눈에는 이전 화가가 썼던 것 같은 화구 상자가 보였습니다. 분명 아까는 없던 물건이었지만 의문을 품고 화구 상자를 열어보는 윤희호였습니다. 화구 상자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의문의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림을 완성하지 마시오.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을 것이오. 그녀는 사람의 피를 먹는 흡혈귀요. 경악하며 쪽지를 보고 있던 그 순간 윤희호의 방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객실을 정리하는 철순이라는 직원이었습니다. 마님이 초상화를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해서 왔다는 철수는 화구 상자도 자신이 놓아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님, 초상화가가 쓰던 화구로 초상화를 그리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남겨두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철수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역시 윤희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벽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객실 바깥으로 나간 이호는 바닥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흘린 피였습니다. 그 순간 옆 객실에 열린 문틈 사이로 한 여성이 입에 피를 잔뜩 묻힌 채 나왔습니다. 곧바로 이호는 몸을 숨겼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 그 여성은 송정화였습니다. 사실이었다니. 정말 피를 먹는 괴물이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호는 도망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워있던 이호는
드디어 나가려고 창문을 열었지만 역시 뛰어내리기엔 힘들어 보였습니다. 곧바로 객실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려고 걸어가려는 순간 바닥에는 어제처럼 피가 떨어져 있었고 작은 검은색의 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짐승의 이빨을 한 누군가가 피를 잔뜩 입에서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역시 송정화였습니다. 송정화는 자신의 초상화 앞에 가더니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고 이호는 무서움에 숨을 죽이고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여길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가려고 하면 바깥에는 밤마다 흡혈귀가 된 송정화가 지키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날 송정화는 이호를 찾아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바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호는 자신이 바깥에 나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송정화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전 화가들이 그렸던 초상화들은 모두 가짜라고 말이죠. 단지 주름 몇 개 그려넣는다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아니며 전혀 삶에 대한 연륜이 안 느껴지기에 자신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면 밖에 나가서 여사님과 닮은 노인을 찾아 스케치를 해오겠다고 말이죠. 역시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송정화였죠. 조금 후에 송정화는 이호를 찾아왔습니다. 이호의 말이 맞다고 말한 송정화는 그 초상화들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라고 하더니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의 방에 이호를 데려온 송정화는 윤하백의 숙소를 자신의 방 옆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앞으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이호에게 들려줄 것이고 그 이야기의 여인이 어떻게 노인이 됐는지 상상해서 그리라는 말을 하는 송정화였습니다.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호를 앞에 두고 송정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저주받은 핏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몹쓸 질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미리 얘기하지만 둘 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닐 걸세. 그녀의 이야기는 1850년대 상하이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정직하고 예의 바른 미남의 유럽인 사업가가 상하이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상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한 송정화는 자신은 살인자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오늘은 피곤하다더니 이만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윤희호는 막막했습니다. 그냥 시간 좀 끌어보려고 아무 말이나 했던 자신 때문에 이제는 그림을 더 잘 그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날 밤도 윤희호는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피를 머금은 거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고개를 돌린 이호는 창가에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층의 높은 숙소에 어떻게 사람이 있던 것인지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뒤 이호는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까지 이호를 지켜봤고 이제 이호를 만나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지금까지 화가들이 송정화를 보고 저 괴물에게서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고 현혹되어 미쳐버렸다면서 아까 낮에는 송정화와 무슨 얘기를 했냐고 캐물었습니다. 이 노인은 노련한 뱀파이어 사냥꾼으로 그의 이름은 바야르마였습니다. 이 노인은 오늘 송정화의 본질에 대한 윤희호의 희미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셈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하더니 지켜보겠다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노인이 왔다 가는 모습을 송정화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만난 뒤 이호는 지금 확실하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그 노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그 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아침을 먹으러 갔던 이호는 그곳에서 노인과 송정화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야르마는 송정화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송정화는 바야르마에게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잊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호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됐습니다. 곧이어 바야르마는 말이 안 통한다면서 돌아가게 되었고 송정화는 이호에게 그림을 어서 서둘러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송정화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삶. 또 다른 내가 되어라. 너에게 영생을 주마. 상해에는 피가 증발된 시체들이 발견되는 기이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상해의 치안당국은 경비와 순찰이 강화되었고 송정화의 아버지는 방법을 바꾸어 시체가 눈에 안 보이게 해서 계속해서 살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는 이호의 질문에 송정화는 눈빛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후에 죽였다고 말이죠. 이호는 그림에 도무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죽였는데 나 같은 건 죽이는 게 일도 아닐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오늘도 그림은 여기서 멈추고 쉬자고 이야기를 하는 송정화였습니다. 그날 호텔에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수상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얼굴 전체가 끔찍한 흉터로 덮여 있으며 인상이 너무 안 좋다며 철수는 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철순이 나가자 바야르마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나 말고 또 다른 사냥꾼을 협회에서 보낸 것 같아. 경성에서 피가 증발되는 사건이 다시 벌어졌어.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혹시 허투루 수작 부리는 거면 그만해. 약속 있지는 않은 거겠지. 이 상황에 또 다른 사냥꾼이라니 사실 바야르마도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야르마에게 새로운 사냥꾼이 접근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냥꾼은 바야르마와 함께 경성지부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야르마는 경성에 있는 감염자는 자신이 족족 사냥을 하고 있으니 지부는 필요 없다고 하자, 새로운 사냥꾼은 K의 딸이 아직 남았다고 하더니 교단에서는 소상화를 따라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야르마는 자신의 부친이 K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냥꾼이었고, 이미 30년 전에 그 전설의 흡혈귀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송정화는 이호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송정화 그녀의 본질은 인간 어머니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뱀파이어 중 하나인 K 사이에서 태어난 저주받은 혼혈이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K의 저택에서 일하던 비천한 조선인 하녀였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호는 또다시 탈출을 감행했고 드디어 성공하는 듯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바야르마는 그를 붙잡고 이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호는 자신이 송정화가 괴물이 되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바야르마는 이미 송정화가 이호를 죽이려 했다면 진작에 죽였을 거라면서,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걸 알기에 송정화가 이호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송정화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호는 자신이 산책을 나갔다 온 듯 자연스럽게 다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림을 그리며 계속해서 송정화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계속해서 이호는 송정화의 이야기를 바야르마에게 보고를 했고, 또다시 송정화의 과거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상하이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매화라는 가명으로 러시아 화적단에게 잡혀 홍등가에서 무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어머니가 실종이 됐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빌렸고 결국 빚을 못 갚아서 잡혀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어붙은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천진린. 부유한 가문 출신의 올곧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는 비밀리에 뱀파이어를 사냥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 되기 전 유니오처럼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우연히 진리는 행적을 감춘 K를 조사하러 홍등가에 들어갔다가 매화라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매화는 자신이 K의 딸이라고 진린에게 이야기를 했고, 진린은 매화를 화적단에게서 빼내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매화는 진린에게 자신의 어머니는 한 달 전에 실종되었고 분명히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가 K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찾는 걸 도와준다면 자신도 K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매화였죠. 그날 진리는 재단 사람들을 모아서 매화의 존재, 즉 강력한 상급 흡혈귀의 딸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이 세상의 흡혈귀는 3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었는데, 하급 감염자는 피에 대한 갈증만 남아있는 자들로 이성도 영혼도 없이 극도의 공격성만 남게 되고, 중급 감염자는 보통 2단계부터 흡혈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인간과 거의 동일한 지적 능력이 있으며 역시 피에 대한 갈증을 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급 흡혈귀는 흡혈을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에 인간과 구분하기 힘든 존재였죠. K는 가장 강력한 상급 흡혈귀였던 것입니다. 상급 흡혈귀의 약점은 은과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해 거리를 나갔던 진린과 매화는 하급 흡혈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흡혈귀와 마주한 매화는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는 흡혈귀가 되어 있던 것이죠. 결국 흡혈귀로부터 진린이 송정화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K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고 진린을 도와서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린은 송정화에게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조금씩 친해지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K를 향한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 K는 공부국 관료들에게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서 로비를 하고 있었고, 뒤로는 K를 눈감아주고 있던 것을 알고 있던 재단은 이번에 공부국 관료들과 큰 규모의 연회를 K가 진행한다는 첩보를 알게 됩니다. 그곳에 송정화도 일꾼으로 잠입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은 K의 비밀 통로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K라고 불리는 백발의 남자는 매화가 알고 있던 K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송정화에게 은으로 만든 십자가 모양의 칼이 담겨있는 일기장을 송정화에게 주었고, 진리는 재단에서 K를 발견할 때마다 항상 더 젊어졌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회 준비를 하고 있던 송정화는 뜨거운 커피를 손에 쏟고도 아무 일도 없는 듯한 K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내려간 곳에서
결국 진짜 K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K는 이미 눈치를 채고 송정화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K가 송정화를 물으려고 하는 순간 K는 송정화의 냄새를 맡고는 자신과 같은 종류임을 눈치를 채고는 자신의 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K는 자신의 딸을 칼로 찌르고는 친절하게 자신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자신은 피를 지배하며 피는 자신의 분신이 되어 다른 이들의 육신 속에 흘러들어가 그들의 육신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재단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죠. 그의 비밀의 방 한 구석에는 조금씩 자신의 피를 뽑아서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했던 K는 인간 사냥을 했었던 것이었죠. 한편 바깥에선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나오지 않는 송정화를 걱정하는 진린과 재단 상급자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진린은 지금 당장 송정화를 구해야 한다 했지만 상급자는 지금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편 K는 송정화가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동안 앉아서 회중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송정화가 자신의 능력을 발현하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곧이어 흡혈을 해보면 자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일지 알게 된다면서 K는 송정화를 들어 어느 독방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송정화 앞에는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송정화가 최초로 흡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송정화도 K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순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던 진린이 생각났던 송정화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주받은 핏줄의 이야기라며 마무리를 했던 그날 밤 송정화는 이호를 데리고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며 호텔 입구에 있는 그림 앞으로 이호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잠잠했던 저주받은 핏줄이 다시 깨어났다면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기억하라고 하고는 진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고 하며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그림에는 피가 잔뜩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은 곧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독방에서 피를 마신 송정화 앞엔 K가 다가왔고 K는 송정화를 데리고 가면서 그동안 수십 년간 분신을 만들어 왔지만 완벽한 분신이 자신의 앞에 나타날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밀 창고에 담겨있던 자신의 피가 담긴 물병을 아까 자신의 분신의 입속에 털어넣었습니다. 곧바로 분신을 깨어났고 K는 자신의 피를 송정화에게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송정화의 몸도 자신의 완벽한 분신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죠. 송정화는 도망갔지만 이미 여러 개의 분신까지 K는 만들어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K의 피를 마시게 된 송정화는 힘을 각성하게 됩니다. K는 송정화가 자신의 분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귀찮은 재단 놈들 손 좀 봐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송정화는 K의 피를 마시고 K의 분신이 된 것이 아니고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흡혈귀끼리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K는 자신이 잘못된 방법을 썼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송정화를 구하기 위해 도착한 진린과 함께 치열하고 끔찍한 전투 끝에 K를 잡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K가 죽는 그 순간 K의 피는 마치 송정화를 원하는 듯 모두 송정화에게 빠져나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송정화와 천진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송정화를 구한 진리는 이곳은 위험하니 조선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재단에선 다음 목표로 송정화를 정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재단에서도 진린이 명령을 거부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던 송정화는 진린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진린은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끝나고 반드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를 안고 홀로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둘이 같이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을 끌기 위해 남았던 것이었죠. 상해를 빠져나가던 기차의 난간에서 울고 있던 송정화에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은 바로 바야르마의 아버지로 흡혈귀 사냥꾼이었죠. 기차 안으로 다시 들어간 송정화는 그곳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신입 뱀파이어 사냥꾼이었던 그의 이름은 바야르마였습니다. 바야르마의 얼굴의 상처는 이때 생겼던 상처였다고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상해를 벗어난 송정화는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 조선으로 가는 배에 원래 남문 호텔의 주인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사였습니다. 마리사는 굶주린 거린에게 물렸다고 하면서 배에 올라탔는데 사실 하급 흡혈귀에게 물렸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배에 올라타면서 흡혈귀가 된 남문 호텔의 주인 그리고 그녀와 마주치게 된 송정화였죠. 송정화는 아주 쉽게 그녀를 물리쳤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K의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감염자의 피를 얼굴에 흠뻑 뒤집어 쓰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닦아내다 그 피를 먹게 되었는데 평생 본 적 없던 기억들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통해 감염자의 기억까지 흡수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었죠. 마리사라는 남문 호텔 주인의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송정화는 이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네가 봤을 여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이죠.
바로 원래 지금 호텔의 주인이었고 흡혈귀가 된 그녀를 30년 전 상자 안에 담아서 호텔로 데리고 왔고 밀실에 가두어두어 바깥에 못 나가게 자신이 제어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정화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리사는 구미인들과 조선인들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왕의 부탁을 받고 조선으로 오던 중이었고 자신은 마리사의 기억이 있으니 마리사인 척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호텔에 걸려있는 마리사의 초상화와 자신의 얼굴이 다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송정화는 기지를 발휘해서 초상화의 주인공은 자신의 조모이며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 어디를 가든 초상화를 가지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초상화를 그리기로 하고 화가를 수소문하는 동안 사진을 찍게 되었고 초상화를 그려줄 화가를 찾는 내용이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그녀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게 된 바야르마와 바야르마의 아버지는 송정화를 찾아내게 되었지만 바야르마는 그저 멀리서 송정화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또한 진린도 그 신문을 보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진린과 송정화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20년이 지난 뒤 진리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송정화가 잘 제어를 했던 마리사가 저택 바깥으로 탈출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야르마는 이제 건장한 흡혈귀 사냥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송정화를 지켜만 보았던 바야르마는 사람이 죽게 되자 곧바로 아버지와 함께 송정화를 찾아왔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바야르마의 아버지는 송정화에게 물렸고 송정화는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사랑인 진린이 곧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었죠. 바야르마와의 대결에서 송정화는 죽을 생각으로 져주게 되는데 바야르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만남부터 송정화는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갔었고 그래서 송정화의 존재를 알고도 그저 멀리서 봤던 것이었는데 오늘은 삶에 대한 미련이 없는 송정화가 일부러 져준 것을 말이죠. 그 순간 바야르마의 뒤에 흡혈귀가 된 바야르마의 아버지가 바야르마를 지르는 순간 송정화는 흡혈귀가 된 바야르마의 아버지의 피를 전부 흡수하고 사람으로 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죽기 직전인 바야르마의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도중 정신이 돌아온 아버지는 바야르마에게 인간으로 죽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송정화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과다출혈로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며칠 뒤에 송정화와 바야르마는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바야르마는 송정화에게 다른 흡혈귀도 제어 가능하냐고 물었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자 다른 흡혈귀들을 송정화가 제어를 하는 조건으로 재단에는 흡혈귀가 없다고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송정화가 시간이 지나도 외모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테니 초상화를 10년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그리고 외부로는 나오지 않기로 말이죠. 시간이 흘러 호텔 주인의 나이가 80세가 되는 초상화가 완성되는 날 송정화는 자연스럽게 죽은 걸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할 것이고 바야르마는 송정화가 인간이기에 죽이지 않은 걸로 해서 재단을 배신한 적이 없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송정화는 조건을 걸었는데 절대로 호텔 내부를 조사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얼마 뒤 진리는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르고 마리사로 살아가는 송정화의 80세가 되는 마지막 초상화 그림의 화가가 이호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잠시 쉬기로 한 그날 밤 바야르마는 호텔에 숨어있는 마리사를 발견하고 죽이게 됩니다. 송정화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한 바야르마는 화가 났고 송정화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약속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적이라고 선언을 한 뒤 이호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호는 아직 못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만 바야르마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송정화는 어차피 다시 오게 될 거라고 하더니 이 이야기의 끝은 너라면서 이호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바야르마와 호텔 바깥에 나가던 이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에 진린이 호텔 안에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곧바로 호텔로 다시 돌아간 자리에는 피해 전투가 벌어진 후 폐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사냥꾼 바야르마와 함께 있던 새로 왔다는 협회의 사냥꾼이 송정화의 아버지 K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송정화가 평생을 바쳐줬던 숙적이자 그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원흉, 그녀의 아버지 K였습니다. 그는 과거 상하이에서의 대결에서 살아남아 딸을 추적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완벽한 사냥꾼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남문 호텔의 새로운 소유주는 송정화가 윤희호로 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송정화가 남긴 편지를 통해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공포와 비극의 전말을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진리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순간 혼자만 남겨지는 것이 싫어서 죽은 진린을 감염자로 만들었다가 죽은 진린이 다시 살아오는 게 아니란 걸 느끼고 그의 피를 뽑아내어 병에 담아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엔 진린의 피를 이호에게 흡수시키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곧 포기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송정화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호는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그림을 떼어내서 비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의 문 너머에선 죽은 진린의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K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제어를 잘했었던 마리사도
K의 존재를 느끼고 공포심에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었고, K의 등장 이후 송정화의 통제를 벗어났던 진린의 봉인된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초상화에도 피가 젖었던 것이었습니다. 진린의 피는 바야르마와 이호가 함께 봉인하였습니다. 그 뒤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현대시대가 됩니다. 윤이호는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의 삶은 1년이었죠. 그는 단 한순간도 송정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호는 악몽을 꾸며 흡혈귀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송정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송정화와 K는 여러 번의 사투를 벌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창가 너머 계속해서 이호를 보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녀에게 이호가 처음 찾아왔던 날, 진린과 너무나 똑같이 생겼던 이호를 보고 한 번도 화가에게 뒤돌아보라고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얼굴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날 이후로도 이호를 지켜보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오지 않았지만 자신도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는 늙어버린 이호는 송정화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이후 1년간 그는 평생에 걸쳐 쌓아온 기억과 공감,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름답게 늙어간 송정화의 초상화를 완성해내게 됩니다. 시간은 다시 한번 훌쩍 뛰어넘어 현대 2019년에 이릅니다. 남문호텔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인 윤이호의 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전시회의 가장 마지막 그림, 바로 자신의 늙은 모습이 담긴 초상화 앞에 섭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로운 필멸의 마지막 순간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 주었던 단 한 명의 예술가의 변치 않는 공감을 통해 화폭 위에서 실현된 것을 보는 순간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웹툰의 스토리였습니다. 요약이다 보니 생략된 부분도 많은데요. 사실 원작의 작화가 그냥 미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을 보는 내내 수지님의 싱크로율을 자꾸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불멸의 삶은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하이프도 한번 해주시면 사랑합니다.